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민간경비 2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재 예방경비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의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재 발생 시 대응 전략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부 직원들의 화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 활동,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과 화재 대응 활동,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직원들의 화재 대응 활동입니다. 먼저 자체 소방대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방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겠지만 자체 소방대는 필수적이죠. 왜 그러냐면 경비원하고 내부 직원들은 시설물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위주로 자체 소방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를 구축해서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신고, 진압, 대피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자체 소방대를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재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입니다. 화재 예방 교육을 할 때 우선순위는 화재의 진압 기술이 우선이냐, 또는 화재 신고와 대피 훈련 교육이 우선이냐,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신고와 대피 훈련 교육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 교육과 대피 훈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화재 발생 시의 대피 순서는 첫 번째가 아동입니다. 두 번째가 노약자와 여성입니다. 세 번째가 성인 남성이죠. 우리 타이타닉에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대피 순서가 똑같죠. 다만 이 교재에는 장애인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은 아동 다음으로 여기 노약자 여성 파트에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동이 1번, 노약자 여성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재 발생 시 행동 순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화재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주변의 화재 사실을 전파를 하고, 세 번째는 초기 수화를 하고, 네 번째는 대피 유도 및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 신전초대, 빨간 글씨 신전초대, 화재 발생 시는 신전초대 순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것은 화재 신고가 우선이냐 초기 수화가 우선이냐, 두 개를 따졌을 때 신고가 더 우선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 수화를 해서 진화가 되면 좋은데 초기 수화에 실패했을 때는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소방서 출동이 늦어져서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신고, 그 다음에 후진합니다. 후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 전파, 초기소화, 대피 유도. 화재를 전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피 유도가 되고 대피가 되겠죠. 신전초대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에 사는 경우에 대피는 엘리베이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별도의 비상구를 마련해서 비상구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가 사다리차는 초고층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 중에서 보통 한 50에서 60m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차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아래층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옥상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이 대피하기 좋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교육과 화재 대응 활동입니다. 화재 안전교육에서 교육할 내용은 아래에 보는 7가지입니다. 자, 다음 중 화재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화재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비상문의 위치하기 및 비상문의 작동 요령. 자, 이건 중요하죠. 화재 발생 시에 비상문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비상문을 안 열린다 갑자기 평소에 안 쓴다고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 화재 신고와 경보 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화재 신고 요령 다 합니다. 119 신고하면 되겠죠. 발소 경찰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119 신고하는 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보 시스템, 뭐 시각 경보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발신기, 수신기, 송신기, 자동 타화제 탐지 설비도 있죠.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에 대한 사전 분담 교육, 경비원 또는 주민들, 그 다음에 내부 자체 직원과 경비원의 역할에 대한 사전 분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신고팀, 그죠? 신고팀, 그 다음에 전파팀, 그 다음에 초기 진화팀, 대피팀 또는 대피 유도팀, 이렇게 팀이 딱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성 유지에 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불이 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흥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냉정함과 침착성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이 나면 군중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험을 감지했죠. 그러면 언제나 일상 습관을 따라갑니다. 늘 가던 곳으로 간다는 거죠. 비상구로 가야 되는데 비상구로 안 가고 늘 가던 곳으로 엘리베이터로 간다든지 자기 늘 다니던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자주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선행자 행동을 모방하는 습성이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앞에 사람이 이 길로 가면 그 길로 따라가고 저 길로 가면 저 길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판단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밝은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 침착성, 냉정성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성 유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작동에 관한 교육. 뒤에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에 관한 교육.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화재 때는 엘리베이터 쓰면 안 되겠지만은 요즘은 화재 전용 엘리베이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엘리베이터 쓸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엘리베이터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압 장비 사용법 교육. 예를 들면 옥내 수화전 사용법, 분말 수화기 사용법, 한론 수화기 사용법, 옥외 수화전 사용법, 이런 것들 교육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연기나 불로 통로가 막힌 경우에 대피 방안의 교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엘리베이터 사고와 대처 요령입니다. 고장 또는 정전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의 대처 요령입니다. 정전이 당긴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할 경우에는 아무 층에 버튼을 누르면 보통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바닥이 문턱으로부터 60cm 이내에 있다. 예를 들면 보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문턱하고 나란하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고장이 나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다가 중간에 탁 멈췄어요. 그럼 문턱하고 60cm 이내인 경우에는 경비원이 또는 직원이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면은 강제로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승객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라면 강제 개방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전문 취급업자, 회사에 연락하거나 또는 119 대행에 연락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60cm 이내의 경우는 마스터키, 자체 조치, 그 이상의 경우는 전문가한테 의뢰해라. 그 다음에 연기나 불로 통로가 막힌 경우에 대피 방안에 관한 교육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창문을 모두 연다는 겁니다. 자, 연기나 불로 통로가 막혔을 경우에 창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창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 창문을 닫아두게 되면 질식 효과가 커집니다. 유독가스의 질식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야 된다. 물론 창문을 열면 외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불은 더 잘 탈 수가 있습니다. 화재는 확산될 염려가 크지만 불 자체 어떤 고열의 사람이 타중보다는 유독가스나 연기를 마셔서 질식에 죽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창문을 여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게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밑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같은 데는 여러분 아무도 위에서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죠. 콘크리트가 붕괴되지 않으면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반 거실에 있다든가 방에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
무엇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요 리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읍, 피난 통로가 하나 뿌린 경우에는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을 먼저 통과시키고 느린 사람들은 뒤따르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 조금 고민이 생겨요. 아까 대피 순서가 아동, 여성, 청소년이었잖아요. 그죠?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이래 됐는데, 이게 아동이나 여성, 청소년, 노인들은 나이가 보행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약간 모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대피 순서는 그런데 피난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두두두두 움직인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보행속도가 빠른 젊은 친구들 또는 성인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통과해야 뒤에 오는 사람들하고 걸음걸이 충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노인들 앞에 보내면 뒤에서는 막 빨리 밀고 나오는데 앞에서는 안 나가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슨 압사 또는 압상 사고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난하는데 피난 통로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옥상에 피난민들이 모여있다. 자, 모여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헬기에 사람을 태워버린다 그러면 아동을 제일 먼저 태우고 노약자 여성을 두 번째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리을 비읍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최대한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멀리 대피한다. 가까이 가는 놈은 없겠죠. 경관문이 있는 지역으로 대피한다. 당연하죠. 경관문 또는 계단. 가능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이게 제거소하죠. 그래서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산불이 앞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쪽에 나무를 미리 싹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제거소입니다. 소방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표시를 한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독가스나 연기로 인한 질식에 대한 주의교육. 대부분의 사망자는 연기나 유독가스 실수에 사망한다고 그랬죠. 연기는 짧은 시간 건물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CO나 CO2 등의 가스도 역시 상층에 밀폐된 부분으로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계단을 타고 올라가죠. 연기와 이 유독가스는. 그러니까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계단으로 대피하면서 계단을 따라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기와 유독가스에 바로 직접 흡수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상층부로 대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울러 지하실 대피도 피해야 됩니다. 지하실로 대피했을 때 위에서 건물이 붕괴될 수 있죠. 이번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현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소 신축가 있는 건물 외벽이 그대로 붕괴됐죠. 아마도 아주 정확한 조사는 원인이 안 나왔지만 아마 공기 단축의 어떤 압박감 때문에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공기를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4일 내지 5일 단위로 한 층씩 올렸다고 그러죠. 보통 일주일 단위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올릴게. 근데 4일 내지 5일 만에 올린다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위에서 들이붓잖아요. 그럼 펌프가로 들이부면 하방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버티고 있는 그 거푸집이 어떤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그럼 거푸집이 붕괴되면 콘크리트 외벽은 붕괴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후진격 국경 사고가 아직도 나고 있다는 건 참으로 어찌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현대 아이파크는 지금 난리가 났죠. 입주 안 하겠다. 다시 전세를 내놓겠다 하는데 과연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단축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회사는 그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참 관리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하실 대피도 피해되고 상층부로 대피한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로 피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아래층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피하든가, 그렇죠? 아래층으로 해서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려오다 보면
사달차에서 3층, 4층, 5층, 6층에서 구조될 수도 있고 1층으로 대피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옥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는 유독가스가 와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유독가스에 지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옥상으로 가든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 당구장 표시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할 때는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럼 부산에 지금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난 다음에 부산에서 소방서에서 실험을 했어요. 고층 건물의 헬기가 과연 제대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가 실험을 해봤더니 고층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옥상에 헬기 착륙이 매우 고난하다는 거죠. 헬기가 착륙하려면 내려앉아야 되는데 빌딩풍이 나가지고 빌딩 밑에서 빌딩 위쪽으로 강하게 바람이 밀어올리니까 헬기가 착륙이 안 됩니다. 흔들리면서. 그래서 빌딩풍이 없을 때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간다 해가지고 헬기가 반드시 착륙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고층 빌딩에 사는 분들은 참 이게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살아가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것이고, 어쨌든 상층부로 대피하지도 말고 지하실 대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비상사태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비상사태의 유형, 비상사태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 폭발물에 의한 비상사태, 노사분규식 경비의 역할, 이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사태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 반달리즘, 밑도 끝도 없이 반달리즘이 나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연적 재해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 해일, 산사태, 화산 폭발. 얼마 전에 지금 태평양에 지금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화산이 폭발해서 대규모 해일이 발생한 바 있죠. 이건 천재지변이 자연적 재해입니다. 인위적 재해는 사람의 실수, 부주의, 과실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합니다. 또 실수로 불이 났다, 화재. 그렇죠? 건물에 붕괴됐다. 우리 건물 붕괴됐잖아요. 전라도 광주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추락했다. 그 다음에 천막이 침몰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어떤 독가스가 어떤 산업시설 같은 게 폭파되었다. 그 다음에 독가스 어떤 가스를 관리하는 어떤 시설에서 폭파가 일어나서 위험이 발생했다.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었다. 이런 것들은 인위적 재해입니다. 사람의 관리 소홀이죠. 소위 말해서 안전사고로 불리울 수 있는 만한 것들, 거의 다 인위적 재해입니다. 그 다음에 반달리즘, 요건 시험에 잘 나왔어요. 반달족에 관계된 겁니다. 반달족에 관계된 이즘이에요. 무슨 주의죠. 5세기 초 유럽의 민족계 이동 때 북아프리카의 독립왕국을 건설한 게르만족, 게르만족은 잔인하다고 소문났었죠. 게르만족 한 일파인 반달족이 지중해에서 로마에 이른 지역까지 약탈과 파괴를 거듭한 일에서 이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타인의 물건, 시설, 건물 이런 것들을 파괴한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반달리즘 알았겠죠? 그래서 어떤 무차별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 글자가 좀 잘려버렸네요. 화가 넘어가면서. 반사회적 행동을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반달족의 난폭한 행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하고 비슷한 개념을 지난번에 제가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3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2장 3절의 민간경비 실시과정에 보면 경비위에서의 분석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경비위에서에 보면 위에서 형태에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여기는 비상사태의 유형은 자연적 재해죠.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인데 여기는 위해요소입니다. 위해서 요소의 형태에 요거는 위해란 말을 써놨습니다. 자연적 위해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건물 붕괴, 안전사고. 요거 자연적 위해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인위적 위해는 각종 범죄 행위. 그 다음에
간첩행위, 안전사고, 화재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사고도 건물 붕괴도 자연적으로 붕괴되느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붕괴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위해란 말을 쓰고 있고 여기는 재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비슷한 개념인데 파트에 따라서 다르게 쓰고 있어요. 좀 여러분 헷갈립니다. 특히 여기 보세요. 폭파 및 독가스의 위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비상사태에서는 인위적 재해에 넣어놨는데 위의 요소의 형태에 들어가면 방사능 누출, 화학공장의 폭발, 독가스 누출이랑 똑같잖아요. 유독가스, 황산, 염산 같은 거 누출되는 거 똑같아요. 이건 특정한 위에 넣어놨습니다. 매우 폭발력이 강하고 위험성이 높은 것은 인위적 위해에 속하나 특정한 위해로 분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위해로 분류하는데 여기 비상사태는 그냥 인위적 재해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달리즘의 개념 알아두시고 특정한 위해의 개념 이 정도 알아두시면 구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예평분을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위의 요소의 형태와 비상사태의 유형을 잘 구분해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돌아가서 비상사태 시의 민간경비의 역할입니다. 민간경비부서의 역할,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 경비부원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므로 비상사태 발생 시 1차 책임은 물론 경찰, 소방,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다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 초록색 글씨가 17회의 기출문제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민간경비부서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nen지겠죠. 자, 비상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 조치 해야 되겠죠. 신전, 초대, 그죠? 이렇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신고, 그죠? 전파, 초기, 진압, 그 다음에 대피, 유도, 대피.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 조치. 여기에 우선적 피난 대상, 대피 대상이 되죠.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자산의 보호. 자산 보호 당연한 겁니다. 사람 보호, 자산 보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같은 외부 지원기관과의 통신 업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112, 119, 병원. 가까이 있는 병원하고 항상 비상연락체제를 강구해야 되겠죠. 비상인력의 이동 통제 및 시설 내의 이동 통제 업무. 자, 예를 들면 이게 화재가 발생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종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고팀, 전파팀, 초기 진화팀이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에 의해서 착착 움직이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통제 및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통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이 먼저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아동, 여성, 노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을 나갈 수 있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이나 좀 성인 남성들 중에도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통제에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이런 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새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경비원이 단호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 업무. 위험지역은 주로 보면은 아파트 같으면 지하층에 있죠. 각종 변전실, 발전실, 그 다음에 보일러실, 각종 가스 조정실 이런 것들 여기 다 있죠. 여기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해야 되겠죠. 이것이 경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상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비행상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15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빨간 글씨 이걸 중심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비상계획서 수립한다고 치면 비상 업무 수행 기간은 어다? 무슨 아파트, 무슨 자체 소방, 자체 비상조직, 비상대, 비상팀 이렇게 되겠죠. 비상시 명령 체계와 보고 업무 체계 수립. 비상시에 명령은 누가 내리고 보고는 누가 누구에게 한다. 이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명령 단일화 원칙이 있으면 만드셔야 되겠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보고할 것인가,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보고할 것인가, 경비회사 사장한테 보고할 것인가. 이 명확히 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명령권을 누구한테 보여야 될까요? 아파트 관리소장,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장, 경비회사 대표 사장, 누구한테 비상사태 발생 시에 명령권이 부여돼야 될까요? 자, 여기 있죠. 여기 5줄에.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준 사람에게 명령권을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최상위 지휘권자. 이 사람에게 명령권을 부여돼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은 현장에 거의 없죠. 불이 나가는 비상사태 거의 현장에 잘 없어요. 대부분은 주간 같으면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그렇죠? 야간에는 관리소장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자가 있죠. 예를 들면 관리과장, 무슨 전기과장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명령권을 부여해요. 지휘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주간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야간에는 누구? 부책임자가 있잖아. 경찰서 같으면 주간에는 상황실장, 주간에는 각 경찰서장, 야간에는 상황실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책임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명령권,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명령권 보여야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내린 사람한테 명령권을 보여야 돼요. 이게 비상시 명령체계입니다. 그래서 명령지휘부가 그렇게 지정되어야 돼요. 그 다음 비상팀의 신속 이동을 위한 훈련과 조직, 각 팀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팀별로 어떻게 팀을 짜서 효과적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 다음에 특별 대상은 아동치,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죠. 특별 대상의 보호 및 응급 구호 조치 방법, 비상시 사용될 장비, 시설의 위치.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실을까지 얻어지겠죠. 근데 그때 뭐 이게 전등 후레쉬가 어딘지 몰라가 찾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소화기 어딘지 모르고 찾는다. 안 되겠죠. 그 위치를 항상 정해놓고 그 위치에 물건이 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외부인과의 경우에 통신수단 마련,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는 정보 제공. 요게 정보 차단이 아니고 정보 제공.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비상계획서에 언론 매체는 정보 제공은 뭐냐면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광주에 지금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뭐 엉뚱한 자꾸 이렇게 해명을 내놓잖아요. 엉뚱한 해명을 내놓으니까 의혹이 점점 증폭돼가지고 언론이 더 파고들어요. 그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 언론에서 의혹을 점점 더 강하게 제기해서 의혹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됩니다. 몇 층에서 불이 났다. 어디에서 불이 났다. 몇 명이 다쳤다. 우리는 대피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상계획서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나는 어느 팀에 속해 있었고 내가 할 일은 뭐다. 비상시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죠. 그럼 경비원들한테는 전부 다 알아야 되겠죠. 경비원들한테 모두 제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제공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휘명령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지휘명령체계 구축이 잘 돼야만 효과적으로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휘명령체계가 잘 구축돼야 되는 거죠. 정부 책임자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팀별 책임자가 지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책임자 누구, 부책임자 누구, 그죠? 그 다음에 진압책임자 누구, 전파책임자 누구, 신고책임 누구.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책임을 명확히 해서 사태를 잘 수습하기 위해서 책임관계를 규정해야 되지만 나중에 사태가 다 처리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폭발물에 대한 비상사태 시 대응 요령입니다.
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어떤 뭐 제보가 있다거나 전화가 있다든가 뭐 그런 제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 대응 단계입니다. 폭발을 이용한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모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야 됩니다. 화재하고는 조금 달라요. 화재는 경우에 따라서 그 계단 옆으로 대피할 수도 있고 옥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계단도 타고 내려올 수 있지만 폭발물 무조건 터졌다 가면 다 죽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대피입니다. 그 다음 폭발물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전부 봉쇄한 다음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폭탄 인지 여부를 탐색한다.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한다. 이건 나중에 수사를 위한 거예요. 폭발을 누가 설치했는가. 예를 들면 보일러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 보일러실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 한번 들어간 사람이 있다. 공사를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 사람 명단을 파악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단을 평소에 관리해둬야 됩니다. 적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의 역할입니다. 폭발물에 의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 경비 책임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통보한 후에 후속 조치를 기다린다. 뭐 당연한 거고, 24시간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만일의 폭발 상황에 대비한다. 만일에 폭발하기 전 단계와 폭발한 이후의 단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했다면 수습 대책을 사전에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럼 폭발물이 터졌다. 그러면 후송은 누가 할 것이며, 후송은 누가 할 것이며, 병원에 누가 가서 부상자 명단, 사망자 명단 누가 파악할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 현장의 조치는 누가 할 것인지, 소방서 연락은 누가 할 것인지, 경찰의 연락은 누가 할 것인지, 기자들한테 연락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돼. 부상자 후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협박 전화 시 대응입니다. 자, 전화 협박을 받았을 경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통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서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가능하면 책임자와 같이 통화 내용을 듣는 게 좋습니다. 책임자가 같이 있다면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이리 와보십시오. 협박 전화입니다. 같이 듣는 게 가장 좋고, 그래야 현장감이 있어요. 실감이 나죠. 책임자가 없을 때는 통화 내용 일일이 기록하거나 녹음해야 돼요. 녹음해서 상급자가 그대로 들을 수 있거나, 현장감을 그대로 들을 수 있거나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보고돼야 돼요. 그 다음에 통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 상대방의 특징, 목소리가 굵다, 가늘다, 여성스럽다, 그 다음에 주변의 잡음, 소음까지도 모두 상세히 기록해야 됩니다. 주변의 잡음, 소음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를 거는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도 추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인을 나중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투도 말이죠. 예를 들면 방언을 쓰는데 제주도 말투를 방언을 쓰는지, 전라도 방언을 쓰는지, 경상도 방언을 쓰는지, 강원도 방언을 쓰는지, 어디에 띄우? 뭐 이렇게 방언에 따라서, 끝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폭발물 탐지 활동입니다. 관할 지역에 익숙한 경비원이 전문가인 경찰과 소방관을 이용해서 함께 수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자, 폭발물 탐지 활동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비원이 경찰과 소방관이 함께 수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자,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폭발물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전부 봉쇄한 다음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폭탄 인지 여부를 탐색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뒤가 좀 모순되죠. 요 이유는 폭발물이 예상 설치된 지역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라는 뜻이고, 그런 거 특정되지 안 하고 건물에 그냥 설치했다. 아파트 20층 건물에 설치했다. 어딘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일단 전문가가 오기 전에 경찰 소방관이 왔다면 경비원하고 경찰 소방관이 함께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의 구조를 경비원이 가장 잘 아니까. 두 명이 서로 등을 맞댄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되도록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찰관 한 명, 경비원 한 명, 소방관 한 명, 경비원 한 명. 등을 맞댄 상태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귀는 시계 소리나 태엽 소리에 집중하고 주위 배경음과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계선의 태엽 소리, 이게 바로 시한폭탄 같은 경우는 시계소리 짝짝짝짝 나죠.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위의 배경과 다른 특별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집중이 됩니다. 거기에 폭탄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 방이나 밀폐 공간, 사방이 막혔을 경우에는 허리에서 눈높이에서 천장까지 공간을 2등분해서 조성합니다. 그래야만 공간을 놓치지 않고 수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이나 방을 수색할 때는 주변 지역을 먼저 관찰하고 방의 중심부로 옮겨가면서 관찰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방이라고 치면 문에서 들어와서 문 입구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한 바퀴 방을 모서리를 따라서 돌면서 주변 돌면서 한 바퀴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방 안쪽으로 가운데로 온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벽을 수색을 하고 천장을 수색하고 천장 내부를 수색하고 그 다음에 방바닥을 수색하고 이런 순서로 수색을 해야 되겠죠. 폭발물을 그러다가 발견을 했다. 이럴 때는 폭발물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즉시 보고합니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노터치. 절대 손을 대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경 300ft 또는 100m 이내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대피시킵니다. 건물이라면 건물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겠죠. 5개의 경우에는 100m 이내 모든 사람을 대피시킵니다. 처리는 당연히 폭발 처리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또는 뭐 로봇이 와서 하든지. 그 다음에 폭발물 설치됐다고 신고받았을 때 대피활동 방법. 자, 폭발물이 설치된 것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때는 사람들 대피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보안을 유지해서 동요가 없어야 된다.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만일에 방송을 하게 되면 우왕좌왕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 특별한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주민들 모두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밖으로 천천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선의의 거짓말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우르르 막 대량으로 대피하는 것이 감지될 경우는 범인이 폭발물을 폭발시킬 수 있겠죠. 원격 장치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해서 대피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발을 발견 시 대피든 역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됩니다. 화재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창문과 문은 모두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발물이 폭발했을 때 그 폭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창문과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닫혀 있으면 폭발력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모두 열어둬야 된다. 이건 화재가 똑같죠? 화재가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문 창문과 열어놓는다, 창문을 열어놓는다 똑같습니다. 화재가 동일합니다. 자, 노사봉 유지의 경비원의 역할입니다. 뭐 공장에서 파업을 한다. 근로자들이 이때 경비원 역할. 자, 출입문을 봉쇄한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꼭 필요한 부분만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당연하죠. 또 위험한 물질도 모두 치운다. 예를 들면 뭐 사용자에게 집어던지거나 앞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또는 경비원에게 집어던질 수 있는 볼트, 너트 같은 거, 뭐 유리 파편, 유리병 이런 거 좀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소유한 열쇠를 해소하고 새로운 자물쇠로 대체한다. 그 다음에 특별한 신분증을 제공한다. 기존의 신분증 대신에 별도의 신분증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점검한다. 모든 소화시설 의무를 점검한다. 그 다음에 노사 입장을 모르고 모두 고려해야 돼. 원칙적으로 경영자 입장을 찾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노조 입장과 사용자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경비원은 기본적으로 경영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노사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경영 입장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을 보호해야 된다. 시설물을 보호하는 건 경영자 입장이죠. 근로자들이 시설물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뭐 기계를 부수락한다. 못 부수도록 막아야 되겠죠. 이건 경영자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출입문을 부수락한다. 못 부수게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화적 시위는 보존하는데 시민노조들과 연락망을 유지하고 평화적 시위는 보호하자고 노력하고 시위가 과격해질 경우를 대비해서는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것.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경비 중에서 화재 발생 시에 어떤 대응 전략, 그 다음에 기타 비상사태 시의 대응 전략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장 2절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3장 3절은 경비 업무의 유형입니다. 위험관리, 홈 시큐리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금융시설, 숙박시설, 국가중요시설 경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40분 정도 됐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심심풀이 땅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